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과 그리고 정부의 환율 대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급등 출발했던 우리 지수는 장중에 1100선을 회복하는 등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증가와 외국인들의 팔자 전환으로 인해서 하락 반전에 장중 60포인트 이상의 심한 변동성을 보인 그런 변동성 심한 장세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12.29포인트가 내린 1054.79포인트로 연중 최고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분양가 인하 혜택 검토 소식과 함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발표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요,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계속 낮아지기만 해서 참 염려되는 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오늘부터 다가구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는 방안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윤호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구 자녀에게 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는데, 자, 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다자녀 가구는 싼 가격의 집을 장만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추가 지원, 보조금 지급, 공공주택 분양가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라고 강조한 이유는 최근 출산율 저하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평소 지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거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에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자녀를 많이 가질수록 집을 장만하기가 참 수월해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국토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일단 현재 대책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은 특별분양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특별분양을 일반인에 비해 청약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청약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별다른 인센티브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자녀 가구에게 기본 1억 원보다 많은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율도 낮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같은 대책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통령이 다시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특별분양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때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대출 한도도 대폭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네. 또 다자녀 가구의 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특별분양 비율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과연 이제 다자녀 가구에게 이제 분양가를 싸게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넘어야 될 장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를 차별화해서 다자녀 가구에게는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자녀 가구에게만 분양가를 인하해 주는 것은 사실 획기적인 아이디어긴 하지만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분양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분양 가격을 차별화했던 사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 가격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 지원을 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집을 분양받을 때 바우처 등을 지급하면 다자녀 가구는 이를 사업 시행자에게 내고 나머지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일부를 우선 인수했다가 향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되파는 방법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호우 기자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자동차 업계 날 살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심희정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자동차 산업이 너무나 어려운 그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에서 가장 큰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차가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그런 좀 반갑지 않은 뉴스도 들려와 있던데요. 네, 해외 공장에서 재고 조절을 위해 탄력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왔던 현대차가 울산 아산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내수와 수출이 급감한 탓에 재고 조절을 위해서인데요. 스포츠용 유틸리티 차량 생산 라인을 세운 적은 있지만 주요 차종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충격적입니다. 현재 울산 이 공장은 SUV 투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내일 이틀간 가동을 중단하고 이후에 추가 휴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5공장 투싼 라인도 3월 6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번 휴무로 줄어드는 생산량은 일평균 900대로 주야간 근무조를 합해 약 2,700명이 일손을 놓게 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 중인 산타페와 베라크루즈, 5공장에서 생산 중인 제네시스와 신차 에쿠스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주력 차종인 소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고 있는 아산 공장도 3월 3일부터 6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는데요. 이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기아차도 SUV 스포티지를 만드는 광주 공장의 일부 라인을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 측과 물량 공동위를 구성해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자, 공장들이 줄줄이 그 생산 라인을 세우고 있고 또 GM과 쌍용차 등 완성차 업계가 유동성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는 상당히 좋지 않은 형국입니다. 자,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오던데요. 네, 현재 미국 등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 붕괴로 인한 경제 전반에 생산, 고용, 소비 위축 등의 영향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만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도 보다 신속하게 자동차 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가 이제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만 뒷짐을 지고 방관한다면 국가 중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고 국민 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신속하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제때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펴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놓친다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을 잘못하면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소비세 인하를 단행했지만 당시 정부는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가 지연되는 그런 역효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실시한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도 제한적이었는데요. 지난 1월 내수 판매가 7만 3,874대에 그쳐 전달보다 늘기는커녕 15.4%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4.1%나 줄었습니다. 업체들의 파격적인 가격 할인에다 개별 소비세 인하가 전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정말 소비자들이 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폐차 보조금제를 들고 있던데요. 자,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폐차 보조금 정책이란 오래된 중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때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완성차 업체들이 파격적인 할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차값이 비싸서 차를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즉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규 창출 효과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12월 독일에선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폐차한 후 유로 4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신차 구매 시에 2,500유로, 즉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만 원 정도 되는데 와. 그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한 달 만에 약 4만 대가 폐차를 신청을 했고요. 독일 정부는 최소한 20만 대 이상의 신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나름대로 또 굉장히 그 수요가 있군요. 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된 이상 승용차는 330만 대로 승용차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를 105만 대로 가정할 경우 승용차의 5%만 교체돼도 연간 내수를 15.9%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개인 대출을 신용경색이라는 게 자동차와 같이 신용을 통해 구입한 내구재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유류세 조정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경유는 휘발유의 85%, LPG는 50%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유류세를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법정 관리가 개시된 쌍용차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 GM도 역시 함께 요청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지원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른데요. 그러나 네. 긍정적인 분위기는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은행은 GM대우 지분 28%를 갖고 있습니다. GM에 이어 2대 주주라는 특수관계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산업은행 측도 GM대우의 대주주라는 점을 추가 지원 심사 때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GM대우가 제공할 수 있는 충남 보령 공장 담보 가치는 1,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GM대우가 요청한 자금 규모는 1조 원 안팎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사는 측은 부족한 것은 신용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 담보 부족이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할 다른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GM 본사의 회생 가능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GM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사는은 지원이 어려워집니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정부 측과도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심희정 기자를 직접 모셔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고환율이 워낙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과일 좀 사 먹을까 하고 시장 갔더니 오렌지라든가 바나나, 키위 같은 수입 농산물 가격이 부쩍 올랐더라고요. 환율 오른 게 참 여기까지 반영되는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같은 수입품인데도 이 수입 쇠고기의 가격은 별로 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죠. 김현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예, 최근의 환율 상승세와는 반대로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잇따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냉장 본갈비 100g의 현재 판매 가격은 1,580원으로 이달 초에 비해 무려 600원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4일만 해도 2,180원에 판매되던 냉장 본갈비는 10일 1,880원으로 300원 내려간 후 9일 뒤인 지난 19일에는 1,58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냉장 꽃갈비의 가격 하락세는 더욱 가파른데요. 지난 4일 2,380원에 판매되던 냉장 꽃갈비 100g은 10일 1,780원으로 불과 일주일 새 600원이 떨어진 데 이어 19일에는 다시 1,580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미국산 쇠고기 척 아이롤 냉장육 100g 가격 역시 지난달보다 100원 내려간 1,880원에 거래되고 있고, 척 아이롤 냉동육 100g도 현재 1,35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0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 가격이 한 4분의 1 가까이 떨어졌다는 셈인데, 근데 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값만 떨어지는 걸까요? 예, 잇따른 미국산 쇠고기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예상보다 크게 밑도는 판매량에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육류 수입 업체들은 1월 설 연휴 대목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을 크게 늘렸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돼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 냉장육은 모두 548톤으로 12월 수입량 266톤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늘어난 반면 판매량은 줄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일주일 평균 10억 원을 크게 웃도는 매출을 올리던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1월 26일 이후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매출 규모가 약 6억 원 안팎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롯데마트 역시 이달 들어 24일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액이 지난해 12월 매출의 6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가는 올랐지만 판매 부진으로 수입 물량이 남다 보니 수입 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판매 가격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주로 수입하는 수입 업체들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업체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고환율과 판매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입 업체들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수입업체들은 보통 수입 물량을 주문하고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는데요. 지금의 경우처럼 주문할 당시보다 환율이 크게 오르게 되면 수입업체는 결국 현재 환율을 적용해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곧 수입업체의 자금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 수입업체들은 결국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 수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마정동 우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이후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곳만 5곳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업체들은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형 수입업체인 이네트는 지난해 월 평균 8,000톤가량 수입하던 미국산 쇠고기 물량을 2월 현재 5,000톤가량으로 줄였고 또 다른 수입업체 A미트 역시 이달 들어 수입량을 1월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 쇠고기의 공급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수입 쇠고기의 재고량이 2007년 말에 비해 거의 2배가량 늘었기 때문에 이미 수입한 물량도 제대로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환율이 안정되고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문을 닫는 수입업체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수입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현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유병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코스피가 뒷심 부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29포인트 떨어진 1054.7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에도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며 장중 한때 11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투신권 등 기관들이 팔자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879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1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연기금이 8거래일 연속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힘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도세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현물 시장이 선물 시장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웩도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예.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뒤흔드는 이른바 웩도덕 현상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시장 매매 추이에 따라 변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326계약을 순매수했는데요. 9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중 순매수와 순매도를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3077계약을 순매수하며 대규모 차익 매수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는 475계약의 순매도로 돌아서는 등 방향성 없는 매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 같은 오락가락 선물 매매는 증시 전망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만큼 우리 증시의 힘이 많이 좀 고갈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유병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우리 국채 통화안정 채권 등에 투자할 때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 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 차익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AIG 보험사가 아시아 자회사를 중국 생명보험에 매각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중국 보험감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AIG는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 본부 건물의 매각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의 1월 공업 생산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철강 생산은 90%가량 생산 능력을 회복했으며 소형차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법인도 고용 창출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3에서 10% 이상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Company.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동양중금의 김용재 차장과 한국투자증권의 장영혁 차장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용재 차장님께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전일의 그 미 증시 자체가 그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결국은 종가 부근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그 80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겠지만은 실상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엔 장중에 거의 한 30포인트대까지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 크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이너스 전환으로 끝나는 아주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전강 후 약의 그 시세를 보여준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그 시작과 동시에 그 현물 매도가 조금 약화가 됐죠. 그리고 선물에서 2,000계약이 넘는 순 매수를 보여주면서 그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그 도로 반납을 하면서 매도를 확대시키면서 장이 빠진 하루,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아시아 증시 자체가 약세를 띄었다는 점이 또 그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그 추가 하락을 조금 불러일으켜 세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오전장에 좀 예상할 수 있었던 게요. 그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당히 큰 폭, 즉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 환율 자체가 그 1,500원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2원 70전 정도의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모습에 그 조금 좀 의아스러웠죠. 보통 한 3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1 환율이 거의 한 20원 내지는 한 15원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는 $1 환율 자체가 약세로 지속됐다는 점이 오늘 장의 좀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 장에 관한 개괄적인 정리를 김용재 차장이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장영혁 차장께서 자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적인 징후라든가 아니면 그 종목의 움직임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우선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9일 만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3,000계약 가까이 유입이 되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서 장중에 1,1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매수 규모를 다시 축소시키면서 베이시스 악화를 조장하였고 그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가 급속도로 축소됐고 그로 인해서 또 장중 저점이 1,04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2009년도 1월 이후에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43,000계약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약세 베팅 하에서 시장은 반등 탄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등이 얕으면 반락이 깊다라는
말처럼 상승 기대감이 너무 쉽게 꺾이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급속도로 출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초반에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풍력 에너지 시장 진출을 선언한 국도화학이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금일도 장중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었는데요. 시장 약세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1.5%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기아차도 4천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BW 발행을 루머가 돌면서요. 오전장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주식으로 만약에 전환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발행 주식 수의 15%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종가는 9% 이상 밀려난 6,710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비슷한 루머에 시달렸는데요. 필리스 지분 블럭딜 얘기가 나오면서 매물이 집중이 됐습니다. 8% 정도 하락 마감하였고요. 통상적으로 블럭딜이 종가에서 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매물이 금일 시장에서 블럭딜 매물들이 집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도 아까 전에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전일 대비 1원 50전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고요. 가격 급락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매력도가 높아진 은행주가 시장 대비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또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죠. 지능형 전력 관련주로 일진전기가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LED 관련주가 금일도 최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9% 정도 올랐고요. 에피밸리도 5% 정도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 재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5%대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미디어법이 상임위원회에서 직권 상정됐다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이제 미디어 관련주, 디지털조선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띈 점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화제를 투자 전략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김용재 차장께서 요즘 장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니 어떤 종목들을 들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오늘은 현금 보유 100%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장세 자체를 보게 되면 제가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현물 코스피로는 지수가 1080 그리고 선물로는 142포인트를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 선물 지수 자체가 다 하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봉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좀 박스를 하나 좀 두 가지를 한 세 종류로 그려드리면 첫 번째 박스는 기존의 저점과 고점에서 박스권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지대가 확인되는 쌍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추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죠. 그래서 두 번째 박스를 그려드리면 바로 그 다음 한 단계 더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마찬가지로 쌍바닥 형태,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그 박스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그려드리면 지금은 위쪽으로와 아래쪽의 쌍바닥 형태를 확인하러 다시 한 번쯤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연필로 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지금 21선이 우하회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결국은 이평선들 자체의 역배열 상태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초기 단계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1080포인트, 즉,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1080포인트, 지금 가격 중심대의 선 자체가 1080포인트 선인데, 1080포인트를 상회하지 않은 이상, 즉, 좀 비싸게 사더라도 상회하지 않는 이상의 현물 매수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상태에서 개별 종목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주라든가 LED주들 자체의 어떤 대장주 역할이 지금은 끝난 상황이다. 즉, 그만큼 요 장세 자체가 그런 대장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약세가 조금 더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싸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108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에 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관망의 시점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을 두 개로 나눠서 일단 그려졌다가 이제 그 큰 박스권 형태로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1080선을 하향 이탈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전저점의 쌍바닥 즈음까지도 하향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네. 차트를 살짝 보여드리면 미국의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 자,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어떤 연관성도 높으니만큼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과 함께 연동해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 그 차트를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지금 작은 박스권이 아니라 좀 큰 박스권 상에서는 좀 더 하향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자, 지금 그 미국 차트를 한번 내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미국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우리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가 기존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 증시만 5일선, 21선, 60일선이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 유럽, 일본, 미국 같은 경우 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 다 역배열로 벌써 들어가 있었다.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지금 이 초기 모습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미국의 어떤 그 전저점 하향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S&P 500 지수로 가정을 하면 사실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하향 이탈을 안 하고 쌍바닥의 모양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다우 지수 자체가 지금 그 전저점을 깨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1000포인트는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고 전저점인 890선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회를 하느냐 그 고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용재 차장께서는 지금 증시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현금을 100% 보유한다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장효혁 차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몇 주 전서부터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보수적인 시각 중에서도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은 뭐 골라내야 하니까 그나마 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주식 오늘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동양제 철화학입니다. 뭐 태양광 관련주로 작년 뭐 큰 시세를 뽑아냈던 종목인데요. 지금 소디프 신소재와 경영권 분쟁이 양자 합의간으로 그 일단락이 됐습니다. 우선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공동 경영 체제를 2010년까지 유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영업 외적으로 작용했던 주가 리스크 해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펀더멘탈에 지금 다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로 가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요. 폴리실리콘 장기 계약 금액의 누계가 지금 현재 105억 불 이루고 있고요. 업종 내에서 이익 매력도가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생산 능력 확대 및 뭐 높은 원가 경쟁력, 뭐 수직 계열화 생산 체제, 뭐 이러한 것들로 사이클 그 폴리실리콘 사이클이 만약에 하강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09년 예상퍼가 지금 현재 7.5배 정도 나오고 2010년 예상퍼가 4.5배 정도 나오는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약세를 띠고 있는 게 우려가 좀 되긴 하지만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로서 치킨런 게임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동양제 철학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고요. 최근에 오바마 쪽에서도 계속 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지원 쪽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들도 테마주 성격으로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매수가로 제시해 드리는 가격은 21만 원과 22만 원 정도 사이. 오늘 시장이 약세를 띠면서 지금 약간 60일선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인데요. 분명히 뭐 내일 시장이 좀 더 약세라고 한다면은 21만 원에 근접한 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60일 언저리 가격을 매수가로 잡고 목표가는 전 고점 수준 가격인 25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박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 수준이죠. 20만 원이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매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한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다음 종목은
그 KP 케미칼입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호남석유화학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관련주입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지난해 적자 전환을 발표했는데요. 뭐 모든 악재를 반영한 지금의 주가 상태로 보여지고요. 또 그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2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난해 영업적자 91억 원 발표를 했는데 뭐 4분기의 적자가 660억이 넘게 적자가 났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살펴보니까 원료 투입의 지연 효과가 좀 있었고요. 뭐 정기 보수도 좀 있었고 비수기 영향적인 영향도 좀 있었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4분기에 적자폭이 크게 나오면서 전체 영업실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순현금으로만 1,200억 원 정도 있는 상태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그 안정적인 에비타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 안정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에 밝혔듯이 호남 석화하고 이제 합병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M&A 프리미엄까지 가미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현재 상태에서 괜찮지 않느냐. 또 2분기서부터는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 회복 추세가 완연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 탄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뭐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가를 잡는 타이밍은 제가 60일선과 최장기 이평선 120일선이 이제 지나는 가격입니다. 4,5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을 이제 삼았는데요. 지금 오늘 시장이 약세를 띠면서 상당히 뭐 6%대 하락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살짝 이탈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싼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뭐 매입을 한번 해보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제가 사실은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그런데 뭐 60일선과 120일선이 이제 깨지면은 그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금일 시장 약세에 묻혀서 빠진 경우라면 고선보다 조금 더 내려서 4,300원 정도 그 정도를 크게 이탈하는 움직이면 손절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전고점 수준인 5,5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을 설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장용혁 차장님의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짧게 보겠습니다. 김영재 차장님, 짧지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네, 뭐 방금 전에 우리 장 차장님께서 1,040포인트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직전 저점인 1,040포인트를 하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하락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확실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조금 좀 확인을 해가면서 좀 임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틀 동안 지금 1,080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애쓴 모양이나 결국은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쪽집게 도사가 아닌 이상 뭐 오른다 내린다를 맞춘다기보다는 여하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1,080포인트를 상회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까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미국 대형 상업은행들의 국유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유중 논설위원을 모시고 이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방준비은행이나 당국에서는 여전히 국유화 계획은 없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을 100% 믿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미국 재무부가 대형 상업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과연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심사하는 것인데요. 네. 앞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은행들이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하나의 심사인데요. 혹한기에 대비해서 은행 체질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심사 기준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산 규모가 1천억 달러 넘는 19개 은행, 대형 은행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심사를 해서 경제 여건, 그러니까 GNP랄지 GDP 성장률, 또 실업률, 또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은행들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은행 자체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심사 결과가 나와서 10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은행들 자체적으로 증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후수이체를 발행하든지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든지 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은행 자체적으로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근데 공적 자금은 2조 원에 조달할 자본 펀드에서 들어갈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미국 재무부는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혹한기에 접어들면 자본금 수준이 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형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대형 상업은행에 대한 국유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자, 미국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심한 불안감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국유화 염려에 따른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사그러들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당분간은 국유화 가능성이 이제 수면 밑으로 이제 주저앉았죠. 사실 미국 대형은행들의 국유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네. 사실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 FRB랄지 연방예금공사랄지 거기서 계속 공동 성명까지도 내고 했었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국유화 가능성은 이제 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은행들의 재무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 국유화 문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을 소지가 많고요. 네. 우리가 9월 유기설이다, 3월 유기설이다 하면서 외환위기 때문에 계속 지금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국 역시 상업은행들 또 AIG 같은 대형 보험사들까지도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국유화 문제는 10월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지금처럼 금융이 이제 제 기능을 온전히 다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라면은 차라리 은행이 국유화돼서 지금의 어떤 신용 경색 국면을 보다 더 힘있게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예. 좀 더 시장에는 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인데요. 예. 그 주주들 입장이나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이 국유화가 되면 이제 당장 감자랄지 이런 네.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 경제는 그 자유주의와 민간 자율, 시장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건데 네. 정부가 은행을 그것도 그 자본시장의 그 중심이라고 해서 은행을 국영화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좀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 당국자들도 국영화는 없다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은행 국유화는 단기적으로나마 불가피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찔끔찔끔 이 뭐 공적 자금을 할지 어떤 구제 금융을 줄 것이 아니고 네. 정부가 은행을 관리를 해서 조금 자금을 신속하게 풀어서 신용 경색이랄지 금융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용 경색에서 경제 회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일시적인 국유화가 불가피하다 그런 주장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바로 어제 우리 정부도 12조 원 규모의 이제 은행들의 자본확충 펀드 조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에 대한 경영권 간섭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지요. 그동안 이 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지원받느냐 안 받느냐를 싸고 좀 우수한 은행하고 또 좀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한 은행들하고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빅3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 받겠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금융 위기 상황이 자꾸 악화되니까 네. 받기로 했는데요. 당초 이 은행 자본 확충 펀드 한 20조 원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은행에서 10조, 산업은행에서 2조, 또 민간과 기관 투자가들을 통해서 한 8조 이렇게 해서 20조 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민간 부분의 이 자본 조달이 조금 쉽지 않다 해서 일단은 12조 원 정도로만 일단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8조 원 정도 이제 추가로 이제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 자본 확충 펀드는 말 그대로 은행들의 자본금을 확충을 해서 신용 창출을 통해서 이 자금이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또 신용보증기간 출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현재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긴 한데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좀 더 심화되면 우리 은행도 이런 어떤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요즘 그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의 국유화 논란과 또 그와 또 비슷한 문제죠. 우리 국내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관한 분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희중 논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뒷걸음질 치면서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에 따라서 장중 변동폭이 무려 60포인트에 달하는 그런 불안한 변동성 큰 장세를 보였는데요. 전날보다 12.29포인트가 내린 1054.7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원 50전이 올랐습니다. 물론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환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되는 1517원 5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변동성도 크고 이래저래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참 투자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